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네, 금융사들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다만 회사들의 순위가 달라졌는데 무엇이 등락을 좌우했나 알아봅니다. 시장 조정이 거듭되면서 지친 개인들이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새롭게 찾은 틈새 상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밀키트 시장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이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유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미국도 우리 증시도 다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연준 의장 발언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5월에 빅스텝 가겠다. 이건 사실 근데 좀 그동안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던 건데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일이었나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미국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는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이 파월 의장의 발언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로 이 파월이 야속해라고 꼽아봤습니다. 그동안 이 중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던 파월 의장이 한층 더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내 생각엔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5월 회의에서 50bp 인상이 검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멘트가 문제가 된 거였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강한 매파적인 발언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나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연준의 대표 매파 인사들이 내놓은 발언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75bp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데요. 앞서 블러드 총재가 75bp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50bp 인상에 더 무게를 실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시 이 75bp 인상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다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까지 걱정하게 됐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파월의 빅스텝 발언이 빅스텝 다음을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미 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 25bp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 패드워치를 통해서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0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6월 75bp 인상 가능성이 무려 78%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에 예상되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 범위는 2.75%에서 3% 사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6월에 75bp. 연초까지만 해도 연내 한 2%까지 오른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3%까지도 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오늘 선방한 업종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는 바로 손해보험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체 업종 중에서 이 손해보험주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4%대,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3% 넘게 오르는 등 관련주들이 나란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장이 계속되자 이 보험주로 보험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편입된 전체 27개 지수 중에서 올해 보험 지수의 상승률은 이 철강 관련 업종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3.48%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보험주로 보험을 들었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에 어떻게 좋은 겁니까? 이 보험주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이 이자 마진과 투자 수익률이 개선이 되는데요. 여기에 과거 고금리 환경에서 고정금리로 판매됐던 상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힙니다. 이 중에서도 투자 수익률 개선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보험사들은 보통 채권을 통해 자산을 운용합니다. 채권 금리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보험사들의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져서 주가의 호재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보험사가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고 그런데 오늘 오른 거는 손해보험주였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또한 보험사 중에서 오늘 생명보험주들이 부진했던 반면에 이 손해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 이유는요. 바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 보험사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용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손해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이 이 생명보험사들에 비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 자동차 손해율이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자동차 보험 영업손익이 4년 만에 흑자 전환된 것이 이 손해보험사들의 호재가 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이 손해보험주와 이 생명보험주의 등락률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손해보험주가 더 양호하게 나오면서 두 업종의 주가 향방을 가른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주택이 시작 도전에 난항에 빠졌습니다. 토지주가 내야 할 세금을 감안하면 수익은커녕 적자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상생주택은 노는 땅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을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국이나 우체국 부지, 자연녹지 등 용도를 다하거나 규제에 막혀 방치된 땅이 대상인데 사업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줘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상생주택의 예상 이익률은 5%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생주택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도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물량인 70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6년까지 3,120가구의 상생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낮은 수익률 탓에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가 임대 수익 외에 토지 매각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리츠 방식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민간이 참여한 리츠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 출자한 리츠도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상생주택 부지를 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자산 형성을 해 나가실 수 있고 또 주거권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공급 형태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최대한 협업을 해서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미 인수에 전달된 상생주택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라든가 어떻게 LH, SH가 협업하에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당장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1호 상생주택은 빨라야 내년에나 등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유산으로 평가절하되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자재값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10여 년 만에 다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물류 대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시선이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축을 이룬 LG 컨소시엄은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를 확대합니다. 알려진 전체 투자 금액만 12조 원, 현지에서 원료를 수급하고 이르면 다음 달 공장을 착공해 2025년부터 배터리 중간재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1년 새 리튬 가격이 6배 가까이 오르면서 일찍이 아르헨티나 현지 리튬 염호를 인수한 포스코의 투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우리 돈 약 3천억 원의 염호를 인수해 누적 매출이 3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리튬 가격이 몇 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치 뻥튀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리튬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부터 전기차 6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만 5천 톤의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과감한 해외 생산기지 투자로 연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8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브라질 제철소 이익이 7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 첫 준공 이후 2조 원이 넘는 손실이나 애물단지로 불렸지만 철강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젠 회사의 보물이 된 겁니다.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자원 개발은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경제 안보 관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김보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 3,127억 원, 또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줄었지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이익 개선이 은행 실적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 마진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다져놨던 비은행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이 미끄러졌지만 카드와 캐피탈, 보험사 등에서 이를 만회한 겁니다. 개별사로는 KB금융이 근소한 차이로 신한을 앞지르며 1위 자리를 지켰고 이어 하나, 우리, NH농협금융 순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금융지주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업 대출 위주의 견조한 증가세랑 금리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으로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경기 침체 우려, 신용대출 수요 감소 등이 우려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금융주의 경기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점에서 실적에 타격을 주긴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KB와 신한, 우리 하나금융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평균 1.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금융주의 호실적 분석합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호실적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됐던 결과 아닙니까? 네, 예상되던 결과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올 들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줄면서 금융지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는 조금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는 크게 뛰면서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고 가계대출은 주춤했지만 기업 대출이 늘면서 전체 대출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하나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우리금융 모두 두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며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규모는 이제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 규모가 사상 최대였는데 이 순이익 증가율로 보면 또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규모와 비은행 계열사 이익이 주춤하면서 성장세는 꺾였습니다. 4대 금융지주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4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작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던 점과 비교하며 성장세가 위축된 것입니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이 1년 전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였지만 성장세는 둔화됐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은행과 카드사가 1분기 중 특별 퇴직을 실시하면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다만 우리금융만 유일하게 29.6%에서 32.5%로 순이익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더 성장을 했고 성장률이 더 가팔라졌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들이 지금 증가율이 이렇게 좀 둔화된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분기에 이제 가계 대출 네, 증가율이 조금 가계- 꺾인 부분. 네, 넉 달째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가계 대출 자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 이임도 줄어도 이자 이익이 줄어서 그래도 예. 전체적인 규모가 이제 줄어든 거죠. 우리금융 같은 네. 경우는 이번에 왜 이렇게 성장세가 더 가팔라진 겁니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 부문의 그 이익 그러니까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그것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증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금융이 지난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부재로 상대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증권 계열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됐는데요. 예. 최근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줄었고 이 때문에 증권사를 가진 다른 금융지주의 비은행 부분은 실적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경우는 높은 은행 비중이 오히려 금리 인상계 이익 개선으로 온전히 반영이 된 것이죠. 실제 우리금융의 1분기 이자 이익은 2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1년 전보다 23% 늘며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의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서 실적 발표를 앞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몰리면서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우리금융은 은행주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자이익은 다 좋아지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관건이 사실 비이자이익이거든요. 우리금융이 계속 이제 뭐 자회사 증자도 해주고 증권사도 이제 인수할 거고 하기 때문에 비이자이익도 사실 증가할 개연성이 커서 이자이익이랑 비이자이익이 둘 다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큰 주식이라도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은행하고 증권 말고 다른 네. 사업들은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증권 계열사 이익은 줄었지만 카드, 보험, 캐피탈 이런 비이자 이익도 이제 금융 지주 간의 성패를 좌우했는데요. 예. 신한금융 경우는 1분기 신한카드의 순이익이 5% 가까이 늘었고요. 신한캐피탈이 85%나 증가한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면서 이제 신한금융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 경우에도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꾸준히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가 이번 분기에 19.3%, 작년에 17%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20%를 목전에 앞두고 이게 돌파를 앞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의 경우에도 KB증권의 순이익이 50%나 줄었어요.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다 네. 이제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은 자연히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분기 배당을 KB금융하고 신한금융이 합니다. 1분기 분기 배당을 하는데요. 예. 오늘 KB금융은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분기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배당금은 보통주 한 주당 500원입니다. 또 올 초 정기주총에서 분기 배당 정례화를 선언한 신한금융도 이번에 1분기 배당금을 4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배당금이 이제 다음 달쯤 지급될 예정이고요. 신한금융은 올해에도 균등한 분기 배당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금융도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지주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큰 반등이 없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지주들의 양호한 실적이 계속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인플레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기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은행은 실적도 좋고 금리 상승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섹터 대비 주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확실히 금리 상승기에 수혜주가 금융주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아마 금리가 완전히 올라간 시점이 되면은 네.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따라서 오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예금 금리가 뒤따라서 계속 올라주면서 예대 마진이 좀 다시 원위치되는 예전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네. 상황이 된다면 이 순이익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그것도 같은데요.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게 금리가 올해까지는 오르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올릴 것이냐, 예.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리 상승이 이제 더 이상 멈춰지면은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좀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네. 황금기에 있는 네, 금융주인 걸로 올해까지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자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증시 부진에도 이자 이익 파워 거셌다. 해시태그는 금융지주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 배당주 매력 높이는 금융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네, 거듭되는 증시 조정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떠나는 투자자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최근 증시에 개인들만 참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또 직접 투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개인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 외국인 기관 못지않게 개인들의 이탈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며 카카오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런 주식들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새로 투자를 해보려는 수요가 따라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고 파는지 거래 대금을 추적해봤더니 올해 들어서만 매달 1조 원씩 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에서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한 28조 원 정도씩 오가던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는 20조, 이달 들어서는 17조 원으로 1년 만에 10조 원가량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 중 상당한 비중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주식을 바로 매매하기 위해서 이제 증시 주변을 돌고 있는 자금을 대기성 자금, 투자자 예탁금으로 부르거든요. 이 자금 역시 70조 원 가까이 아주 크게 늘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또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3조 원대까지 줄었으니까 7조 원 정도의 자금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작년 6월보다도 줄어들었네요. 아주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금이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새로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B2 이것을 신용공여 잔고라고 파악을 하는데 이게 작년 9월만 해도 한 24조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20조 원 역시 이렇게 빚을 통해서 새로 투자해보려는 자금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금리 상승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올 들어서 개인들이 한 9조 원 가까이 사들였다라고도 하니까 한 500만 명 정도가 투자하는 그런 주식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많은 주주들이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담고 있죠. 하지만 데이터를 또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응원하던 주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됐던 소액 주주들이 올해 들어서는 이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국민주 삼성전자만 해도 작년 9월 기준으로 소액 주주가 518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6만 명까지 거의 1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다른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01만 명이던 주주가 191만 명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쭉 10위까지 대형주 기준으로 또 봤을 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처럼 많이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 모두 2만 명씩 주주를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요즘 이제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빠져서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장을 따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조금 오르고 내려갈 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한국 주식을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많이 대부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뭐 떠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높여야 되는 게 최근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상품으로는 만족하기 어렵고 주식시장의 어떤 경험들을 이전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상대적으로 이 펀드 전문가들에 맡기는 상품들은 인기가 좀 시들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동향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의 순자산이 85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25조 5천억 원, 3.1%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빠져나갔는데 펀드는 늘어난 거죠.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는 PB들의 의견도 주식에 직접 투자는 대체로 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금리 인상을 만회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 ETF, 리츠처럼 투자 방법들을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리츠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난 리츠 스펙 투자 현황을 박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증시에 입성한 코람코 더원 리츠. 이 거래의 연속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코람코 리츠에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률이 인기를 끌며 상장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공모가 대비 약 28%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4%가량 하락했고 같은 달 상장한 6개 기업 중 5곳의 현주가가 상장 당일 주가를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으로 꼽히는 리츠가 배당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며 주가 상승률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리츠가 지금 5%에서 6%, 좀 많이 나오는 거는 6% 이상의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속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리츠 랩도 이제 나오고 있고 연금 같은 데서도 리츠 상품들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증시 피난처로 스펙 투자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장이 악화되며 투자자들 사이에선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고 스펙 상장을 택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해 해산하더라도 공모가의 연평균 1.5%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약세장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상장 스펙 8곳의 주가 상승률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상황. 스펙의 합병 성공률은 60% 수준에 그쳐 주가가 이상 과열되는 것에는 유의해야 하지만 공모주로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겐 제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금리 상승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리츠와 스펙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는 가운데 이달 27일 신한 스펙 9호와 28일 신형 스펙 7호가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듣고 보니 뭐 상당히 좀 솔깃한 방법들인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발빠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실 유동성 앞에 좀 장사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틈새 투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 금리 상승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특히나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유형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 투자자들이 주목한 상품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우선은 금리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앞서 이제 박혜린 기자가 정리해준 리츠 그리고 배당으로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축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수익을 보장받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ELS 상품을 통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간의 수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리는 투자자들로 나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가와 관계없이 배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물 자산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가면 그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또 매력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이 개별 리츠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돼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은 좀 고점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안이 될 상품이 바로 배당주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유럽, 베트남처럼 배당을 잘 주는 우량 대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골라서 모아 투자하는 상품인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한 9% 정도, 거의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와 비교를 하자면 이들 상품은 1년 수익률이 최고 한 24%에서 30%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그럼 좀 범위를 좁혀보자면 연간에서 이제 넉 달간에 한 3, 4% 정도 아주 수익을 내는 그리고 최고 5%짜리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이 금융주, 오늘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이나 또 하나금융 그리고 메리츠증권 이런 금융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주가와 별개로 배당을 연 5%, 많게는 7%씩 확보를 해서 이런 기업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담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방어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 펀드라는 거는 투자의 어떤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오래 투자할수록 더 유리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히기는 하는데 네. 배당은 첫 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수익이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낮은 가격에 담아서 주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투자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 기간 대비 어떤 복리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해주는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도 어떤 주가의 그런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양단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호하는 투자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도 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 금융주 같은 것들은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두 배당 가지가 수익률과 다 함께. 가능한 방식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수익성이 좀 보장이 된다는 개념인 거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짧은 어떤 시야로 투자를 네.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 자금을 좀 많이 굴리는 이 개인 중에서도 뭐 억대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은 수익이 당장 급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다른 선택지 바로 파생결합증권 ELS를 찾고 있습니다. 보통은 코스피나 뭐 미국의 S&P 500 같은 큰 지수를 따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지수형 상품에 따르는 상품을 투자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덩치도 아주 크고 실적도 좋은 빅테크를 이용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테슬라 주가를 지금 이 차트로 보면 6개월 안에 이제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뭐 내지는 뭐 1년 안에 40%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연간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증권사가 확보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지금 이 주가에서 보면 테슬라 주가는 한 1,199달러 정도에서 지금 76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천슬라로 회복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등락률을 봤을 때는 여기서 설마 반토막이 날까라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ELS라는 그런 상품에다가 기초지수로 담아서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확보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럼 ELS를 활용하는 방식의 기업들이 정말 많으냐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지수를 따르는 상품들도 있지만 반도체 기업인 AMD라든가 또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을 활용해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수익을 확보해주겠다라는 그런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산관리 리포트를 또 내놓은 걸 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2, 3년 뒤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 전에 나왔던 테슬라의 실적처럼 이 아주 우량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3, 4분기에서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많이 실망을 해서 직접 투자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주라든가 펀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량한 기업에 안전장치를 걸어둔 종목형 ELS를 쓰거나 아니면 좀 더 나는 변동성을 더 줄이고 싶다라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를 따르는 간접 투자 상품들을 활용해서 이 시장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우량 기업인 건 맞는데 지수가 20% 이상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언제나 사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네. ELS 상품 같은 경우는 호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뭐 바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ELS 같은 경우에 지수형은 보통 3년 정도를 만기로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1년 단위 내지는 6개월 단위로 또 좁혀서 계단형으로 이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상환해주는 조건들이 달려 있거든요. 가령 네. 테슬라도 이제 종목 한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의
1년 정도의 주가를 보는 거예요. 지수는 이제 길게 봐도 되지만 종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아주 클 수가 있으니까 위험은 줄이고 1년 안에 많이 빠지지 않으면 뭐 40%가 빠지면 내지는 6개월 안에 한 20%만 빠져도 그 이상 안에서 이제 주가가 지켜준다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거라서 사실 어떤 정도의 그 이상의 하락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ELS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옵션들이 부과가 돼야 될지 ELS를 가입할 때는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걸 따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에서 많이 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실 어려운 투자 상품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ELS 외에 지난번에 저희 시간에서 한번 다뤘었지만 은행권에서 또 이 파생결합 증권을 활용한 다른 상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상품들은 수수료도 많이 나가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고 또 ELD로 이제 변형된 상품 같은 경우도 팔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살아남아야 우리가 다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LS가 뭐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대비했을 때 설마 코스피가 지금 2,700이지만 다시 1,400이 올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조금 더 정보를 모아가다 보면 투자의 기준점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이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삼성전자 하락할 때 20% 틈새 상품 찾아간 동학개미 이렇게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금리 오를 때는 배당, 애증의 삼성전자 잠시만 안녕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밀키트 코너. 전골, 찌개류부터 스테이크, 일본 음식까지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이 밀폐된 포장에 담겨 있어 가정에서 약간의 조리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전 간편식이 죽, 도시락, 국처럼 간단한 요리를 데워 먹는 수준이었다면 밀키트는 외식으로 먹던 요리를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간편식이면은 네. 이제 뭐 주부분들이나 네. 이게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해 주시던 분들한테는 조금 신뢰를 못 받았었는데 네네. 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는 가구 수가 2인, 3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격 대비 이걸 해먹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이걸 일단 먹어보고 맛이 이제 괜찮으면 이것저것 또 구매하게 되고.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는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바깥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밀키트는 외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40여 개의 밀키트 브랜드가 새로 런칭했고 올해는 벌써 120개에 달하는 신규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3년 전 1,000억 원 수준이었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6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한 상황입니다. 마트 등 유통업계도 밀키트 고객층을 사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류나 수산물처럼 밀키트 전용 판매대를 두는 한편 마트에서 자체 제작하는 밀키트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혼자서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서 사가지고 가시고 있고요. 매출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5%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키트 업계의 남은 숙제는 엔데믹 이후에도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와 집콕 문화가 밀키트의 성장세를 주도해온 만큼 야외 활동이 회복될수록 밀키트 매출은 꺾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밀키트는 보관 기한이 3일에서 5일에 그치기 때문에 기존 간편식처럼 쌓아두고 꺼내 먹는 소비 형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몸집을 키운 밀키트 시장이 엔데믹 시기에는 또 어떻게 진화할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밀키트 시장 이제는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일상 회복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 밀키트 업계 성장세 계속해서 유효할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뭐 밀키트 많이 드세요? 네, 저는 뭐 집에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즐겨 먹거든요. 근데 사실 5년 전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밀키트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한 겁니까? 일단 그 밀키트 시장을 이해하려면 네. 프레시지라는 기업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해 매출 1,889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프레시지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신제품들을 출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면 기획팀, 개발팀, 재무팀 뭐 이런 팀들이 다 각각 따로 움직이잖아요. 네. 또 밀키트 제품을 새로 만드는 일이 주력 사업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6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레시지는 파트너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출시하는 사업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밀키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제품 하나를 기획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데까지 2달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30명이 넘는 셰프들이 직접 상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시한 상품들은 지난해 260종이 넘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크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20개가 넘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던 셈이죠. 근데 뭐 이렇게 단순히 빨리 만든다고만 해서 1위를 차지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뭐 프레시지 핵심 경쟁력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퍼블리싱 역량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누군가 밀키트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면 프레시지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 내놓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주문자 위탁 생산 OEM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현재 이 방식은 프레시지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는데 대기업들보다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트너사들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밀키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대기업과 이런 방식의 밀키트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일단 검토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실제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 보유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거나 아예 뭐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프레시즈는 말 그대로 이 OEM에 더 가깝기 때문에 파트너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유통 구조나 판매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뭐 이런 프레시지의 성장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런 걸 대기업들도 봤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이 일단 진입을 하면 프레시지 시장 점유율도 같이 떨어질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1위 자리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식품 회사들이 자체 밀키트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네. 이 시장에 참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CJ 제일제당은 밀키트 브랜드 쿠킷을 내놓으면서 2주마다 4종의 신제품을 내놓겠다 선언을 했고요. 롯데푸드는 숙명여대 한영실 교수실과 협업해 쉐푸드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키우겠다면 65억 원을 들여 밀키트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까지 한 상황이고요. 네. HY는 특이하게 야쿠르트 판매망을 통해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공략을 짜고 있습니다. 뭐 전날 미리 주문하면 우리가 흔히 야쿠르트 아줌마로 부르는 프레시 네. 매니저들이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식품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위해선 시장 규모가 1조 원은 돼야 된다는 게 업계 관측인데 밀키트 시장은 조만간 이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업들의 공격과 프레시지의 수성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뭐 프레시지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랑 맞물려서 2019년부터 보자면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영업 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까지 여기에 이렇게 진출한다면 프레시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밀키트는 특히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서 매출이 늘어도 원가 비율이 높아서 실제 남는 것이 많지가 않거든요. 또 생물을 담고 있다 보니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도 예, 수익률을 낮추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이 밀고 들어온다면 이 수익성 확보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프레시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먼저 높이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고 네. 또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레시지 적자도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계획된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프레시지는 지난 2020년 8,000평 규모의 전문 생산 시설을 준공했고요. 네. 현재는 생산 효율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생산 효율화 기간을 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수익률을 끌어올려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레시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여태까지 뭐 800여 가지 제품을 출시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군에서 어떠한 구성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만의 데이터로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설비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지만 제품을 제조하고 기획했던 그런 노하우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네, 이 프레시지 자신감이 대단한 모습입니다. 유 기자, 계획된 적자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는 있지만 사실 앞서서 예시로 들어본 쿠팡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적자를 못 벗어난 상황인데 프레시지라고 이 흑자 전환이 쉬울까요? 네, 현재 프레시지는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 손실은 2년 연속 400억 원대 적자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5천억 원 정도 유치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투자 히스토리는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계 사모펀드 특성상 회사를 키워서 IPO를 하던가 아니면 지분을 다른 곳에 팔아서 엑시트를 하려고 할 텐데요. 예. 흑자 전환이 미뤄지면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레시지가 아무리 1위라고 해도 네.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특히나 대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프레시지가 이 시장 1위이고 그들의 사업 방식이 롤모델이 되고 있지만 대기업 참전 이후에 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이렇게 참전과는 별개로 사실 밀키트 시장 성장세가 계속 이런 성장세가 유지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보다 앞서서 밀키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네. 일상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밀키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 69% 성장률을 보였던 미국의 밀키트 시장은 지난해 18%로 성장세가 대폭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는 이커머스나 새벽 배송 시장이 발달해 신선식품류가 소비자 삶 속에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라 엔데믹 이후에도 소비자 선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밀키트는 소비와 조리 모두 간편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코로나19로 확대가 됐죠. 그렇죠. 그 결과 소비 경험이 재구매율로 이어져 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 기자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유튜브 제목은 밀키트 시장 지각 변동, 소비자는 관전잼, 해시태그는 입맛 전쟁, 프레시지 긴장, 사랑해요 밀키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취임 후 첫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다음 달 초중순 미국 출장 행에 올라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점검하고 GM 회장과 백악관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14억 달러를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얼마 전 테슬라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차량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권 부회장과 일론 머스크와의 회동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환경을 위한 경영 전략인 갤럭시 포 더 플래닛을 통해 스마트폰 충전기 대기 전략을 제로화하고 재활용 소재를 적극 사용하며 패키지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오늘 키워드 굿바이 넷플릭스네요. 혹시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많이 보죠. 네, 저도 참 많이 보는데요. 네. 사실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19 초기에는 넷플릭스 앤드 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을 맞아요.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넷플릭스를 보면서 쉰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넷플릭스 시청은 세계인의 재택 문화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주요국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넷플릭스의 호시절이 다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OTT 업계 선두였던 만큼 타격도 가장 빨리 받는 모습인데 주가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만큼 빠지더라고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네. 그렇고 굉장히 좀 놀랄 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전날 35% 폭락했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또다시 3%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에 대한 주식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에크먼은 넷플릭스 사업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최근 이벤트에 비춰볼 때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매우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졌던 얘기네요. 네, 말 그대로 미래 전망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부터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큰 관심을 받았지만 네. 실제 회사는 속으로는 곪고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20만 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면서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집밥 활동을 하면서 넷플릭스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넷플릭스만의 일이 아닌 게 코로나랑 같이 성장한 업종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팬데믹 수혜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상승 기류를 타는 종목도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여행 가고 싶어 하니까 뭐 네. 여행 레저 이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또 오늘도 맞춰주셨는데요. 네. 미 증시에서도 항공주가 초강세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9.31%, 아메리칸 항공이 3.80%, 네. 델타 항공이 2.73%,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2.22% 각각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네, 오늘 뭐 미국장이 안 좋았던 걸 감안해서 보면 뭐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왜 올랐습니까? 일단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를 무효로 판결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또 아메리카 항공 등 항공사들은 탑승 직원과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먼저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뭐 이런 기대감에 미국 항공주들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전망도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을 높은 항공권 탑승 가격으로 전가해서 이익을 높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도비 디지털 경제 지수에 따르면 3월 미국 국내 항공 탑승권 요금은 2019년 3월에 비해서 약 20%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사들의 실적 발표는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델타 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이 9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약 79% 수준으로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델타 항공은 2분기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에 93에서 97%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역시 1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아메리칸 항공의 1분기 매출도 역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의 CEO 로버트 아이섬은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자사의 연료 가격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미국 항공사들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생각이 나는데 대한항공 주가는 이렇지 않거든요. 왜 네. 그럴까요? 일단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항공사 매출 가운데 국내선 비중이 약 60% 정도인데요. 네. 미국 내에서 이동 관련 규제만 없으면 매출이 빨리 늘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국내선 매출 비중은 4%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국제 여객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일상 회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항공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항공주 강세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낙관론과 경계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모간 스탠리의 항공 관련 애널리스트인 라비 샹커는 마스크 의무 사항과 코로나19 검사 요건 등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연 수요 바람이 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간 스탠리는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력적이라고 제시했죠. 네. 또 항공
항공 및 호텔 예약을 도와주는 업체인 트립밤 역시 단순 여행뿐만 아니라 출장에 따른 항공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봤는데요. 스티브 레이놀즈 트립밤 CEO는 노부부나 자녀에게 돌아가야 하는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을 무서워하겠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항공권 예약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계감을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짧게 짚어볼까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항공과 같은 비필수적인 분야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경기 소비재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TIA 뱅크의 크리스 게프니 월드마켓 대표는 항공사들은 비행기표 가격을 올릴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가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에 대한 전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에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골프존 카운티가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의 자금 수여를 받아 기업 가치 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골프장 체인으로 성장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골프존 카운티는 국내 18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68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기업 가치가 1조 원에도 못 미쳤지만 MBK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경영 효율화를 통해 4년 만에 몸값이 3배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골프장 수익이 예전만 못할 거란 평가도 있지만 골프 인구가 500만을 넘어선 데다 골프장 건립 규제로 당분간 시장 지위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